생사, 웃기고 있네. 김장 좀 했다고 죽는 사람이 어딨어? 한겨울 300포기가 넘는 김장을 외며느리에게 통보하고 일본 온천 여행을 다녀온 은자와 유진. 몸살이 걸린 몸으로 혼자 김장하다 응급실에 다녀온 소연에게 가족이라 하기엔 너무나 비정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쏟아내었죠. 그 순간 소연의 옆에 있던 강재가 김치 양념이 가득 담긴 대야를 뒤집어 엎어 마당 한복판에 던져버리며 그래요. 나 미쳤어요. 엄마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며. 분노에 가득 차 폭발하는데 이날의 사건은 과연 어떤 결말로 이어질까요? 하나뿐인 외아들의 돌발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금부터 함께 해주세요. 인생별 사연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한 기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마음 쓰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초겨울의 서슬 퍼런 새벽바람이 소연의 지친 어깨 위로 날카롭게 내리꽂혔습니다. 이틀 전 시댁의 큰 제사를 홀로 감당하며 수십 명의 친척을 대접한 소연의 몸은 이미 천근만근이었지요. 밤새 쑤시는 허리를 부여잡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시어머니 은자의 날 선 목소리는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욱신거리는 무릎을 겨우 펴며 시댁 대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여는 순간 소연의 눈동자는 경악으로 물들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넓은 마당을 가득 채운 것은 사람의 허리춤까지 높게 쌓여있는 푸른 배추 덤이었습니다. 어림잡아도 300포기는 좋게 되어 보이는 그 거대한 초록빛 장벽이 소연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 했지요. 그 곁으로는 흙먼지가 잔뜩 묻은 무 수백 개와 마늘망, 생강대야들이 마치 거대한 공사 현장처럼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유진아, 안에 있니? 소연이 갈라진 목소리로 집안을 향해 불렀으나 돌아오는 것은 쌩하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사람의 기척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지요. 소연은 홀린 사람처럼 거실 유리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은자가 휘갈겨 쓴 메모 한 장이 차갑게 붙어 있었습니다. 소연아, 나랑 유진이는 몸이 너무 찌부둥해서 일본 온천에 좀 다녀오기로 했다. 한 이틀 걸릴 거야. 그 전까지 이 배추들 다 씻어서 절여놓고 양념속까지 버무려 놔라. 너 요리 솜씨 좋은 건 동네가 다 아는데 이 정도 김장은 금방 하겠지? 대문 잘 잠그고 쉬지 말고 움직여라. 메모를 읽는 소연의 귓가에 며칠 전 제사 때 은자가 쏘아붙였던 목소리가 환청처럼 되살아났습니다. 네, 소연아. 너는 젊은 애가 왜 그렇게 손이 느리니? 제사상에 올릴 전 색깔이 이게 뭐냐? 우리 강재가 밖에서 돈 벌어다 주면 너는 집안일이라도 완벽하게 해야 할 것 아니니? 김장 때는 제대로 실력 발휘 좀 해라. 우리 집 김치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지? 그때 곁에서 거들던 시누이 유진의 얄미운 웃음소리도 떠올랐습니다. 맞아, 새언니.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대충 했다가는 올겨울 내내 잔소리 들을걸? 아, 나는 내일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김장은 언니가 다 해야겠네. 언니 요리 전문가잖아. 소연은 메모지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0포기. 건장한 남자 여럿이 붙어도 꼬박 이틀은 매달려야 할 그 방대한 양을 제사를 치르느라 몸살이 난 며느리 혼자서 밤새 끝내라는 명령은 가혹함을 넘어선 저주나 다름없었지요. 그때 주머니 속에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출장 중인 남편 강재의 전화였습니다. 여보, 나야.
출장지 도착해서 이제 거래처 들어가려고. 당신 오늘 김장한다며? 고생이 많네. 강제의 다정한 목소리에 소연은 울컥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강재 씨, 어머니가 배추를 300폭이나 사놓으셨어. 나 지금 혼자인데 어머니랑 유진이는 온천 가버리시고. 나 어떡해? 몸이 너무 안 좋아. 뭐? 300폭이? 아니, 우리 엄마가 왜 그러신데? 그래도 여보, 이번 한 번만 좀 참아주면 안 될까? 내가 이번 출장 끝나면 당신 갖고 싶다던 가방도 사주고 여행도 보내줄게. 엄마 성격 알잖아. 거기서 당신이 안 한다고 하면 난리 날 것 뻔한데. 응? 조금만 힘내줘. 당신은 늘 그런 식이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 있어? 아, 여보. 나 지금 상사님이 부르시네. 나중에 다시 통화해. 미안해, 사랑해. 뚝 끊겨버린 전화기를 내려다보며 소연은 텅 빈 마당에 홀로 던져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편조차 방관하는 현실 속에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었지요. 소연은 낮은 신음과 함께 해진 고무장화를 신고 마당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녹슨 수도꼭지를 틀자 얼음장보다 차가운 물줄기가 텅 빈 대야를 때리며 사방으로 튀어 올랐어요. 그래, 죽기 아니면 살기겠지. 하자, 해버리고 말자. 소연은 묵직한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밑동을 칼로 치고 두 손으로 쩍 가르자 배추의 뽀얀 속살이 드러났지요. 오늘따라 그 하얀 속살이 유난히 시리고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배추를 가르고 소금을 치는 단순한 동작이 반복될수록 소연의 허리는 끊어질 듯한 통증을 내뱉었습니다. 찬물에 닿은 손가락은 마비된 것처럼 감각이 사라졌고 이마에는 차가운 식은 땀이 비 오듯 맺히기 시작했지요. 독감 기운으로 달아오른 몸에 겨울바람이 스칠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소연아, 조금만 더. 이제 100폭이 넘었어. 정신 차려야 해. 점심때가 훌쩍 지나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뜨릴 무렵 소연의 안색은 이미 흙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입술은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렸고 적막한 마당에는 그녀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요. 그때 담장 너머에서 동네 이웃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강재댁. 그 많은 배추를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장 여사는 어디 가고? 소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아주머니. 어머니께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쉬러 가셨어요. 제가 금방 끝내려고요. 세상에 저걸 어떻게 혼자 해. 장 여사가 너무하네 정말. 도와줄 사람이라도 부르지 않고. 이웃의 안타까운 시선을 뒤로 한 채 소연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와줄 사람을 부를 돈도 그럴 권한도 소연에게는 없었지요. 오후 4시가 넘어가자 손끝의 감각은 아예 사라졌고 무거운 무 바구니를 옆으로 옮기려던 찰나 갑자기 눈앞의 풍경이 소용돌이치듯 뱅글뱅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지? 하늘이 왜 노랗지? 소연은 극심한 빈혈과 어지럼증에 들고 있던 바구니를 놓쳤고 바닥에 흩어진 무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굴러갔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옆에 있는 기둥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소금물에 젖은 장갑은 미끄럽게 헛돌 뿐이었습니다. 안 돼. 아직 남았는데. 결국 소연은 차가운 시멘트 마당 위로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아직 손도 대지 못한 배추 수백 포기가 태산처럼 쌓여 있었고 쓰러진 소연의 몸 위로는 매정한 낙엽들만이 하나둘 내려앉았습니다. 젖은 앞치마 사이로 스며드는 바닥의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의식은 점차 멀어져 갔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물속에 잠긴 듯 아득해졌지요. 그 순간 소연의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신우이 유진이 보낸 문자 메시지 알림이었지요. 언니, 우리 온천 도착해서 지금 노천탕 들어왔어. 물이 어찌나 좋은지 피부가 아주 야들야들해지네. 배추 다 절여놓고 좀 쉬고 있어. 우리 내일 갈게. 수고. 행복이 가득한 유진의 문자빛이 어두워진 마당에서 잠시 반짝이다가 이내 꺼졌습니다. 소연의 감긴 눈꺼풀 사이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소리 없이 흘러내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적셨습니다. 사방은 어느새 짙은 어둠에 잠겼고 마당에는 오직 잠그지 못한 수도꼭지에서 새어나오는 차가운 물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300포기의 배추 더미들은 마치 죽은 듯 누워있는 소연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퍼런 잎사귀를 꼿꼿이 세운 채 밤의 냉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 차가운 어둠 속에서 마치 버려진 배추처럼 놓여 있었고 그녀의 하얀 입김은 점점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쓰러진 소연의 귓가에는 여전히 조금만 더 참아달라던 남편의 목소리와 이게 며느리의 돌이라던 시어머니의 서늘한 목소리가 뒤섞여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목소리는 이제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흩어지는 무의미한 소음일 뿐이었지요. 홀로 실신한 며느리를 지키는 것은 차가운 달빛뿐이었고 소연의 심장은 얼어붙은 배추 더미 틈바구니에서 아주 느리게 고통스럽게 뛰고 있었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완전히 꼬리를 감추자 시댁 마당에는 시린 쪽빛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낮 동안 쉼없이 쏟아지던 수도꼭지는 주인을 잃은 채 대야를 넘어 마당가를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지요. 지방 출장을 마치고 평소보다 이른 기차를 잡아탄 강재는 아내에게 깜짝 소식을 전할 생각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대문을 밀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가 상상하던 따뜻한 집의 온기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멀었습니다. 비릿한 배추 냄새와 소금기가 공중에 흩날리는 마당 한가운데 아내 소연이 젖은 앞치마를 두른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강재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지요. 소연아, 소연아, 정신 차려봐. 이게 다 뭐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강재는 비명을 지르며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뺨을 대고 누워있는 아내의 몸을 일으켜 세우려 손을 뻗는 순간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소연의 체온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반면 얼음물에 젖은 아내의 손가락은 이미 감각이 사라진 듯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요. 강재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창백한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소연의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얕은 숨을 내뱉을 때마다 가슴팍이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 말 들려? 소연아, 제발 눈 좀 떠봐. 응? 나왔어, 강재야. 강재의 처절한 외침에도 소연은 짙은 신음만 내뱉을 뿐 초점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강재의 시선이 마당을 훑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 더미와 쏟아진 양념통들, 그리고 현관문에 붙은 어머니 은자의 메모지. 강재는 아내가 이 거대한 노동의 굴레 속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다 결국 무너졌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가슴속에서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후회가 동시에 소용돌이쳤지요. 바보같이, 이 미련한 사람아. 내가 참으라고 했다고 진짜 이걸 혼자 다 하고 있었어? 아니라고 말을 했어야지, 못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어야지. 강재는 소연을 품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평소에도 마른 편이었던 아내는 며칠간의 제사와 김장 준비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품 안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강재는 아내를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눕히고 차를 몰았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내내 강재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지요. 룸미러를 통해 보이는 소연의 얼굴은 고통스러운 듯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소연아. 다 왔어. 내가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다. 응급실 앞에 도착한 강재는 차 문을 열기도 전에 의료진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좀 도와주세요. 제 아내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들것에 실려 들어가는 아내의 하얀 손이 힘없이 늘어지자 강재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드러난 소연의 상태는 참혹했습니다. 옷소매는 젖어서 얼어붙어 있었고 무릎과 팔꿈치에는 무거운 배추를 옮기다 생긴 멍 자국들이 선명했지요. 간호사가 서둘러 젖은 옷을 가위로 잘라내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담요를 여러 겹 덮었습니다. 강재는 아내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못한 채 좁은 침대 옆을 지켰습니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차트를 보며 미간을 찌푸린 채 강재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극심한 과로에 독감 증상까지 겹쳤는데 영양 상태도 엉망이에요. 체온이 40도에 육박하는데 이런 몸으로 무거운 짐을 들고 찬물을 만지다니요. 자칫하면 쇼크가 올 수도 있었습니다. 폐렴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커서 당분간 무조건 입원 치료해야 합니다. 의사의 담담한 진단은 강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절대 안정. 그 간단한 단어가 자신의 아내에게는 얼마나 허락되지 않은 사치였는지 이제야 명확히 보이기 시작했지요. 강재는 응급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그때 정막을 깨고 강재의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은자의 전화였습니다. 강재냐? 너 집이지? 소연이 그 애는 배추 다 절여놨다더냐? 우리가 지금 온천 끝나고 저녁 먹으러 왔는데 소연이가 전화를 통 안 받네. 게을러 터져가지고 일하다 말고 자는 거 아니니? 어머니의 태연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재의 눈에서 참아왔던 불꽃이 튀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소연이 지금 응급실에 실려왔다고요. 사람 죽을 뻔했다고요. 얘가 갑자기 왜 비명을 지르고 난리니? 응급실은 무슨... 걔가 원래 좀 약한 척을 잘하잖니. 김장 좀 했다고 응급실 갈 정도면 이 세상 며느리들 다 입원했겠다. 옆에서 신우이 유진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오빠, 언니가 또 엄살 부리는 거 아냐? 우리 온천 오느라 얼마나 피곤한데 분위기 다 깨게 왜 그래? 언니한테 빨리 배추 다 씻어 놓으라고 해. 유진이 너 입 안 다물어? 너희들 진짜 사람도 아냐. 소연이가 제사 지내고 몸살 난 거 알면서 300포기를 혼자 시켜? 그러고 너희끼리 온천에 가? 아내가 잘못되면 내가 당신들 가만 안 둘 줄 알아. 강재는 전화를 끊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무역회사 과장으로 국내외를 누비며 능력 있는 남자로 인정받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의 일장이 무너지는 것은 방관해왔던 지난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자의 독설과 유진의 무리한 요구를 아내가 묵묵히 받아낼 때 그는 그것이 고부간의 흔한 갈등일 뿐이라며 애써 외면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강재 씨, 나 오늘은 정말 손끝 하나 움직일 힘이 없는데 시댁 안 가면 안 될까? 언젠가 소연이 조심스럽게 건넸던 그 한마디에 우리 엄마가
좀 유별나도 아기는 없잖아.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줘라며 가볍게 넘겼던 자신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전을 때렸습니다. 강재는 아내의 병상 옆으로 돌아와 소연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진 그 손이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응급실은 고요해졌지만 강재의 속은 타들어가는 불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링거액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아내의 눈물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소연은 간간히 헛소리를 하며 알았습니다. 어머니, 아직 남았어요. 배추 씻어야 하는데. 강재 씨 배고플 텐데. 꿈속에서조차 노동의 굴레와 가족의 끼니를 걱정하는 아내의 모습에 강재는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아내의 이마에 맺힌 식은 땀을 닦아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소연아. 이제 김장 같은 거 안 해도 돼.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당신 지킬게. 우리 엄마 유진이. 내가 절대로 당신 근처에도 못 오게 할 거야. 내가 다 끝낼게. 강재의 눈빛은 이전과는 다른 단단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온화하고 유약했던 효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아내의 짓밟힌 자존감을 되찾아주겠다는 서슬퍼런 결의만이 남았지요. 그는 병실밖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소연이 저 차가운 마당에 홀로 쓰러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 부당한 대우에 대해 반드시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노라고 말입니다. 응급실 복도의 시계가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강재는 잠든 아내의 얼굴을 한 번 더 쓸어내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가족 단톡방에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에는 그동안 쌓여온 분노와 아내를 향한 속죄가 피처럼 묻어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내를 지키겠다는 강재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불길보다 뜨거운 변화의 파도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보낸 밤은 소연에게 마치 수십 년의 세월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혔던 자리는 푸르스름한 멍이 들었고 간신히 열이 내린 소연의 안색은 여전히 종이장처럼 창백했지요. 강재는 퇴원 수속을 밟으며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마음은 여전히 시댁 마당에 두고 온 그 배추 더미들에 가닿아 있었어요. 10년 넘게 몸에 밴 며느리의 의무라는 지독한 관성은 아픈 몸보다 무서웠던 것입니다. 강재 씨, 나 아무래도 가봐야겠어. 그 배추들, 지금쯤이면 다 물러 터졌을 텐데 어머니 성격에 그냥 안 계실 거야. 나중에 닥칠 폭풍이 더 무서워서 그래. 가서 정리라도 해놓고 오자. 소연이 힘겹게 입을 떼자 차 키를 챙기던 강재가 멈춰 섰습니다. 강재의 눈동자가 분노와 안타까움으로 심하게 흔들렸지요. 여보, 당신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죽다 살아난 사람이 지금 그놈의 배추 걱정을 해? 그 집은 이제 우리 집 아니야. 가지마. 아니야, 강재씨. 내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이번만, 딱 이번 한 번만 내 뜻대로 해줘. 마무리는 지어야 내 마음속에서 그 집을 비울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강재는 굳게 담은 아내의 입술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는 에어컨 바람보다 더 차가운 침묵이 흘렀지요. 소연은 창밖을 보며 자신의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얼음물에 불어 터졌던 손끝은 여전히 따끔거렸습니다.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코를 찌르는 시큼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틀간 방치된 배추들은 이미 생기를 잃고 거뭇거뭇하게 죽어가고 있었고 엎어진 양념대야 주변에는 파리들이 들끓고 있었지요.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등산복 차림의 은자와
유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자의 얼굴은 사과나 걱정은커녕 오직 손해본 김칫값에 대한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 너 이제야 나타나니? 야, 한소연. 이 꼴 좀 봐라. 내가 응급실 핑계대고 도망가 있는 동안 이 배추들이 다 썩어 자빠졌다. 이 귀한 걸 다 버리게 생겼으니 너 이걸 어쩔 거야. 은자는 소연의 앞에 서서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소연은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지탱하며 은자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제가 쓰러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강재 씨가 전화로 다 설명해 드렸을 텐데요. 사람 생사가 오가는데 어떻게 배추 걱정부터 하세요? 생사? 웃기고 있네. 김장 좀 했다고 죽는 사람이 어딨어? 너 우리 아들 돈 쓰는 건 안 아깝고 몸뚱이 조금 놀리는 건 그렇게 아깝더냐? 어디서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이 못된 것. 곁에서 팔짱을 끼고 있던 유진이 비아냥거리는 투로 거들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좀 너무하다. 엄마랑 나랑 모처럼 온천 다녀와서 기분 좋게 김치 담그려는데 오빠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험악하게 굴어야 했어? 덕분에 우리 온천 가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 언니는 참 자기밖에 몰라. 유진의 말에 소연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요. 소연이 입을 떼기도 전 뒤에서 묵묵히 서 있던 강재가 소연을 자기 뒤로 거칠게 밀어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재의 어깨가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유진아, 방금 그 말 진심이야? 정말 그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와? 얘가 왜 눈을 그렇게 떠? 내 마누라가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럼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해주랴. 너도 그래. 마누라가 엄살 부리면 따끔하게 혼을 내야지. 은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강재는 옆에 놓여있던 빨간 양념 대야를 그대로 들어 올려 마당 한복판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붉은 양념이 은자의 비싼 등산복과 유진의 신발 위로 사정없이 튀어 올랐습니다. 야, 이게 뭐야? 강재, 너 미쳤니? 이거 얼마짜리 옷인데? 그래요, 나 미쳤어요. 엄마,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며느리가 저찬 바닥에서 피를 말리며 쓰러져 있을 때 당신들은 온천 가서 피부가 보들보들해졌다고 자랑질이나 했어요? 소연이가 엄마한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강재는 멈추지 않고 절여지다 만 배추 포기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들어 마당 구석구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소금물이 튀고 배추 잎사귀가 마당에 흩뿌려졌지요. 오빠, 그만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돈 아까운 줄 몰라? 유진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려 하자 강재가 서슬퍼런 눈빛으로 유진을 쏘아보았습니다. 돈? 그래, 유진아. 내가 말하는 그 돈 다 어디서 나오는지 잊었어? 내 이번 달부터 내 카드가 품위 유지비, 오피스텔 월세 지원까지 싹 다 끊을 거야. 내 돈 한 푼이라도 내 손에 들어가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엄마 매달 보내드리던 생활비랑 병원비요? 이제 없습니다. 이 집 팔아서 시골로 내려가시든 요양원을 가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저 이제 엄마 아들 안 합니다. 은자는 뒷목을 잡으며 마당 한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너 지금 그깟 계집애 하나 때문에 내 애미를 버리겠다는 거냐? 내가 너를 어떻게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천벌을 받을 놈 같으니라고. 애미요?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집 귀한 딸도 귀한 줄 아셔야죠. 소연이가 그동안 엄마 비위 맞추느라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동안 전 비겁하게 눈 감았습니다. 그게 효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 여자를 지키지 못하는 놈이 무슨 효도를 하고
무슨 일을 합니까? 강재는 아내 소연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소연은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강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진이 소연에게 보냈던 비아냥거리는 문자들과 은자가 소연을 몰아세우던 통화 녹음 파일들을 하나씩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여기 증거 다 남겨뒀습니다. 큰아버지, 고모들, 그리고 유진이 내 친구들까지 내가 다 보낼 거야. 당신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이었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할 거라고. 이제 우리 인생에서 당신들 이름 지웁니다. 소연아, 가자. 여긴 더 이상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야. 강재는 소연을 부축해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은자의 비명과 유진의 악다구니가 등 뒤를 쫓아왔지만 강재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강재는 단축번호로 저장되어 있던 어머니와 동생의 번호를 그 자리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톡방을 나가는 버튼을 아주 단호하게 눌렀지요. 차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들리자 비로소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소연은 안전벨트를 쥔 채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10년간 가슴을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한순간에 부서져 나간 듯한 기분이었어요. 강재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뻗어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당신 편을 들었지? 이제 정말 끝났어. 이제 그 누구도 당신한테 함부로 못해. 내가 장담해. 강재 씨, 나 사실 너무 무서웠는데 당신이 내 손 잡아주니까 이제야 숨이 쉬어져. 나 정말 잘한 거 맞지? 잘한 정도가 아니라 당연한 거야. 우리 이제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내가 당신 든든한 백 되어줄게. 소연은 남편의 손등에 고개를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새살이 돋기 위해 상처를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지요. 시댁 마당에 흩뿌려진 붉은 양념은 그들의 아픈 과거를 끊어내는 핏자국 같았고 이제 두 사람 앞에는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는 평화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소연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근심 없이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강재는 잠든 아내의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다짐했습니다. 당신의 그 귀한 손을 다시는 눈물 닦는데 쓰게 하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이 비극의 끝이 얼마나 화려한 반전으로 이어질지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억압과 고통의 상징이었던 300포기의 김장은 이제 소연의 삶을 뒤바꿀 거대한 에너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시댁과 절연을 선언하고 집으로 돌아온 지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연의 일상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막하면서도 평화로워졌지요. 더 이상 새벽부터 울려대는 시어머니의 독촉 전화도 시누이 유진의 얄미운 심부름 부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몸에 밴 노동의 관성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텅 빈 오후가 되면 습관적으로 주방을 서성였고 강재는 그런 아내의 공허한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여보, 당신 요리할 때 표정이 제일 살아있는 거 알아? 그동안은 누구 보여주려고 억지로 했지만 이제는 정말 당신이 즐거워서 하는 요리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주말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오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강재가 소연에게 최신형 카메라와 튼튼해 보이는 삼각대를 내밀었습니다. 소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지요. 이게 뭐야, 강재씨? 갑자기 웬 카메라야? 나보고 이걸로 뭘 찍으라고? 응. 당신 김치 담그는 거 그냥 우리끼리만 보기 너무 아깝잖아.
요즘은 유튜브 같은 데 올리면 기록도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본대. 돈 벌라는 거 아니니까 그냥 당신만의 레시피를 차곡차곡 쌓아봐.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도 좀 알아야지. 소연은 손사래를 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기계치인 자신이 영상을 찍는다는 게 가당치도 않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내가 다 도와줄게. 당신은 그냥 하던 대로 요리만 해. 편집은 내가 밤새서라도 배울 테니까. 우리 그 지옥 같았던 300포기의 기억을 진짜 멋진 기록으로 덮어버리자. 응? 남편의 간곡한 권유에 소연은 못 이기는 척 앞치마를 질끈 동여맸습니다. 부부는 작은 주방 한 구석에 자신들만의 스튜디오를 꾸렸습니다. 첫 영상의 주인공은 소연이 가장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치유의 배추겉절이었습니다. 강재 씨, 나 너무 떨려. 카메라가 저렇게 눈을 뜨고 나를 보고 있으니까 손가락이 자꾸 꼬이네. 이거 정말 누가 보기나 할까? 창피하게. 여보, 긴장하지 마. 그냥 나한테 맛있는 거 해준다고 생각하고 평소처럼 해. 당신 칼질하는 소리만 들어도 힐링 된다니까. 자, 시작한다. 하나, 둘, 셋. 강재의 신호와 함께 소연이 배추를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렌즈가 의식되어 동작이 뻣뻣했지만 일단 칼을 잡자 소연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10년 넘게 시댁 식구들의 까다롭고 변덕스러운 입맛을 맞추며 본능적으로 체득한 감각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배추가 도마 위에서 경쾌하게 잘려나가는 탁, 탁, 탁 소리, 붉은 고춧가루가 멸치액젓과 어우러져 내는 깊은 향, 그리고 소연의 단정한 손놀림이 카메라 렌즈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어머, 강재씨. 나도 모르게 평소처럼 해버렸네.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긴. 방금 당신 표정 봤어? 진짜 전문가 같았어. 소리도 예술이고. 강재는 그날 밤부터 잠을 아껴가며 영상 편집에 매달렸습니다. 화려한 자막이나 시끄러운 배경음악은 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료가 손질되는 소리, 양념이 버무려지는 질감, 그리고 완성된 김치를 손으로 쭉 찢어 올리는 그 찰나의 순간을 최대한 생생하게 살렸지요. 채널 이름은 소연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소연의 숨쉬는 주방이라고 지었습니다. 첫 영상을 올리고 일주일 동안 조회수는 고작 20회 남짓이었습니다. 대부분 강재가 확인한 것이었지요. 소연은 그마저도 신기해하며 남편과 마주 앉아 웃었습니다. 여보, 봐봐. 누가 댓글을 달았어. 칼질 소리가 너무 좋아서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라고 적혀 있네. 신기하다. 정말 내 영상을 누가 본다는 게. 거봐, 내 말이 맞지? 당신 실력은 진짜라니까. 이제 시작이야. 그런데 반전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강렬하게 찾아왔습니다. 소연이 두 번째로 올린 사이다처럼 시원한 살얼음 동치미 영상이 요리 커뮤니티와 맘카페에 공유되면서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치솟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소연이 물을 절이는 비법과 전통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깔끔하게 맛을 내는 디테일한 팁들이 주부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머, 강재씨. 이거 봐. 조회수가 10만이 넘었어. 댓글이 수천 개가 넘게 달렸는데 다들 이 김치 어디서 살 수 없냐고 물어봐. 어떡해, 나 너무 떨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쓸어내렸습니다. 댓글창은 찬사와 응원으로 가득했습니다. 시판 김치만 먹다가 이 영상 보고 직접 담가봤는데 가족들이 명품 김치라고 난리네요. 보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정성이 느껴지는 손길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한국의 맛이네요. 같은 말들이 소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 음식이 짜다, 색깔이 왜 이 모양이냐, 종갓집 외손녀라더니 별거 없네라며 시도 때도 없이 들었던 타박들이 타인들의 진심 어린 칭찬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가진 재능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강재 씨, 나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요리하는 게 왜 그렇게 괴로웠는지.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즐겁고 남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이 됐어. 소연은 매일같이 쏟아지는 댓글들을 하나하나 정독하며 답장을 달았습니다. 요리에 대한 질문에는 밤을 새워가며 정성껏 답변을 남겼지요. 영상 속 소연의 차분한 목소리와 정갈한 부엌 풍경은 바쁜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하나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구독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한 달 만에 30만 명을 돌파했고 여러 요리 잡지와 채널에서 인터뷰 제의가 쏟아졌습니다. 강재는 퇴근 후에도 아내의 마케팅 전략을 짜느라 바빴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밝게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지요. 여보, 사람들이 당신 보고 김치 천사래. 당신 손이 보물이라니까 이제부턴 손 관리도 잘해야 해. 무슨 천사야, 부끄럽게. 그래도 강재 씨, 나 정말 행복해. 내가 만든 김치를 먹고 행복해졌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 힘들었던 300포기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까지 들어. 소연은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 찍을 영상은 겨울 물을 이용한 달큰한 깍두기였습니다. 붉은 양념을 버무리는 소연의 손길에는 이제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맛있는 음식을 향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넘쳐났지요. 카메라의 붉은 녹화 불빛은 소연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신호탄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깍두기를 버무려 하나를 집어 카메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여러분, 요리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따뜻한 약속이죠. 그 한마디는 소연 자신에게 던지는 위로이자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명인의 당당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영상 밑에는 이 영상 보고 위로받고 갑니다라는 수만 개의 공감이 쌓여갔고 소연의 작은 주방은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서사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작은 주방에서 시작된 소연의 숨쉬는 주방은 이제 단순한 영상 기록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구독자 수는 어느덧 50만 명을 돌파했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영상 밑에는 수만 개의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지요. 그중 가장 압도적인 요청은 하나였습니다. 제발 이 김치를 돈 주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구독자들의 간곡한 청원이었지요. 아파트 부엌은 밀려드는 샘플 요청과 개인적인 주문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좁아졌습니다. 거실까지 점령한 김치통들과 집안 가득 뺀 젓갈 냄새를 보며 남편 강재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임을 직감했습니다. 주말 오후 소연이 산더미 같은 물을 다듬고 있을 때 강재가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 당신 손목도 생각해야 하고 이대로 집에서 감당하다간 당신 병 다시 도질까봐 겁나. 우리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해보는 게 어때? 소연은 칼을 멈추고 욱신거리는 손목을 주무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고민 많이 해봤어, 강재 씨. 그런데 나는 요리만 할 줄 알지, 유통이나 계약 같은 건 전혀 모르잖아. 괜히 크게 벌렸다가 당신까지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무서워. 그냥 지금처럼 작게 하면 안 될까? 아니, 당신 실력은 이제 우리끼리만 알기엔 너무 아까워. 마침 내 대학 동창 중에 유통 전문가인 민혁이가 도움을 주고 싶대. 오늘 저녁에 오기로 했으니까 한번 만나만 봐. 내가 옆에서 다 도와줄게. 저녁 무렵 강재의 대학 동창이자 대형 유통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성민혁이 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민혁은 식탁 위에 차려진 소연의 총각김치를 보더니 눈빛부터 달라졌지요. 그는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아작아작 소리를 내며 씹었습니다. 와, 재수씨, 이거 진짜 물건인데요? 아삭거리는 식감도 예술이지만 끝맛이 이렇게 깊고 깔끔할 수가 있나요? 강재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한 이유가 있었네요. 이건 단순히 유튜브용이 아니라 국내 프리미엄 김치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맛입니다. 민혁 씨, 좋게 봐주니 고마워요. 그런데 내가 사업 같은 건 체질이 아니라서 그저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일이 너무 커지니까 겁부터 나네요. 성민혁은 진지한 표정으로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재수씨, 세상에는 재수씨 같은 정직한 재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 브랜딩 전략은 제가 대략 짜왔어요. 재수씨는 오직 맛과 품질에만 집중하세요. 공장 섭외, 위생관리, 유통망 확보는 저와 강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건 소연이라는 개인의 성공을 넘어 제대로 된 김치 문화를 정착시키는 길이에요. 강재 역시 민혁의 말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며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민혁이가 오죽하면 제 발로 찾아왔겠어. 당신 그동안 우리 본가에서 고생하며 다져온 그 실력,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써보자. 내가 마케팅이랑 고객 관리 다 맡을게. 당신은 그저 마음 편하게 맛있는 김치만 만들어주면 돼. 그게 당신이 제일 행복할 때잖아. 부부와 민혁은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사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소연은 그동안 시댁 식구들의 비위만 맞추느라 써보지 못했던 자신의 능력이 전문가들에게 인정받고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세 사람은 외곽에 위치한 깨끗하고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작은 식품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여보, 여기야. 위생 등급도 최고점이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대량 기계 생산이 아니라 소량으로 정성을 다해 담글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야. 공장 사장님도 당신 영상을 보고 팬이 되셨다더라. 공장 내부를 둘러보던 소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차가운 봄과 마당에서 300포기 배추와 사투를 벌이며 홀로 실신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절망의 눈물을 흘렸지만 지금 고이는 눈물은 희망의 증거였지요.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나 정말 잘할 수 있겠지? 강재 씨, 민혁 씨, 나 진짜 목숨 걸고 최고의 김치 만들 거야. 나를 믿어준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아. 재수 씨, 이미 성공은 시작됐습니다. 계약서 잉크도 안 말랐는데 벌써 대형 유통 플랫폼 두 곳에서 입점 문의가 왔어요. 재수 씨의 그 정직한 손맛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이제 소연 김치는 하나의 브랜드가 될 거예요. 민혁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소연은 비로소 활짝 웃었습니다. 정식으로 공장 가동이 시작되는 날 소연은 단정하게 조리복을 입고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아닌
세상의 따뜻한 맛을 전하는 장인의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치는 기계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온기가 담겨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억지로 만드는 음식에는 독이 담긴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즐겁게 만듭시다. 그 즐거움이 김치 맛에 배어들 수 있게 말이죠. 소연의 선언과 함께 공장의 라인이 활기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한쪽에서 배추가 절여지는 소리는 더 이상 소연에게 공포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인생을 알리는 경쾌한 전주곡이었지요. 며칠 후 예약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준비한 수만 포기의 김치가 단 1시간 만에 완판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완판이야.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주문이 밀려들었어.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강제의 외침에 소연은 주저앉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본가 마당에서 버려진 배추처럼 굴러다니던 며느리 소연은 이제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름 석자를 걸고 세상과 소통하는 김치 명인 소연만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입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소연의 김치는 이제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위로와 정성이 담긴 하나의 상징이 되었지요. 계약을 마친 민혁은 흐뭇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강재야, 재수씨 김치가 벌써 백화점 식품관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어. 이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판이 될 것 같다. 다음 단계 준비해야겠어. 그래, 민혁아. 이제 시작이야. 우리 소연이가 흘린 눈물만큼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브랜드로 만들어줄 거야. 강재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고 밝게 빛나는 공장 조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은 붉은 양념이 묻은 손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 지옥 같은 마당으로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자신의 맛으로 세상을 치유하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소연과 강재는 작은 축배를 들었습니다. 소연은 술잔을 부딪히며 나지막이 속삭였지요. 강재씨, 고마워요. 당신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난 아직도 그 마당에 쓰러져 있었을 거야.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여보. 이건 당신이 스스로 이겨낸 결과야. 난 옆에서 당신이 빛나는 걸 지켜본 것뿐이야. 이제 더 넓은 세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300포기의 배추 지옥은 이제 먼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고 소연의 앞에는 김치 명인으로서의 찬란한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쏟아지는 주문 알림 소리는 소연에게 보내는 세상의 응원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대한민국 주부들 사이에서 소연 김치는 이제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하나의 신뢰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연예인 광고 하나 없이 오직 정갈한 영상 속에서 배추를 다듬던 소연의 진심 어린 손길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지요. 대형 백화점 식품관에서는 매일 아침 소연 김치를 구하려는 이들로 긴 줄이 늘어섰고 공영방송에서는 소연을 이 시대의 진정한 손맛을 잇는 장인으로 소개하며 특집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소연의 연구실로 민혁이 활기찬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민혁은 손에 든 두툼한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들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재수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번에 진행한 공영방송 인터뷰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에요. 시청판 게시판이 마비될 정도라니까요.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 저 손맛은 진짜다라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덕분에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전용관을 만들자고 제안이 왔어요. 소연은 단정하게 조리복깃을 여미며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 수척하고 그늘졌던 안색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한 분야의 정점에 선 장인다운 은은한 품위가 서려 있었지요. 민혁 씨 과찬이세요. 전 그저 제가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할 뿐인걸요. 너무 화려한 곳보다는 우리 어머니들이 저녁 식탁에서 가족들과 참 맛있다 하며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김치를 계속 만들고 싶어요. 갑자기 유명해졌다고 해서 맛이 변했다는 소리는 죽어도 듣기 싫거든요. 그 고집이 바로 지금의 성공을 만든 비결이죠. 재수 씨의 그 철저한 위생 관리와 원칙이 사람들에게 통한 겁니다. 아, 강재야. 너도 이것 좀 봐. 이번 달 국내 유통망 확장 보고서인데 우리가 예상한 수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정말 기적 같은 수치다. 곁에서 소연의 모든 일정을 꼼꼼히 관리하던 강재가 민혁의 서류를 건네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재의 눈동자에는 아내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깊은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민혁아,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유통 쪽을 든든하게 받쳐준 덕분에 소연이가 오직 맛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 여보, 내일은 신문사 인터뷰가 하나 더 잡혀 있어.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가 고통받는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고 있대. 힘들진 않겠어? 아니요, 강재 씨. 괜찮아요. 예전에 그 차가운 본가 마당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며 울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따뜻한 조명 아래서 내 요리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고 행복해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소연의 일상은 이제 전국 8도의 최상급 식재료를 직접 검수하고 계절의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는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가 양념을 버무리는 손길은 이제 억압된 노동의 몸짓이 아니라 정성과 생명을 불어넣는 예술가의 몸짓과도 같았지요. 하지만 소연이 이렇게 찬란한 성공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녀가 떠난 본가에는 서서히 그리고 아주 무겁게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강재가 본가로 보내던 모든 경제적 지원을 완전히 끊어버린 지 이제 수개월. 소연의 눈물과 땀으로 지탱되던 본가의 가짜 평화는 유리창이 깨지듯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신우이 유진의 화려한 일상이었습니다. 백화점 VIP실을 안방처럼 드나들던 유진은 이제 텅 빈 지갑과 독촉장 앞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내 카드가 벌써 석 달째 정지 상태라고. 백화점 모임에도 못 나가고 친구들이 나 피하는 거 안 보여? 한소연 그 여자가 오빠한테 무슨 마법이라도 부린 게 틀림없어. 어떻게 자기 식구들을 이렇게 굶겨 죽일 수가 있냐고. 유진이 거실 바닥을 치며 악을 썼지만 주방에서 들려오는 것은 예전 같은 은자의 호통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은자는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 거리 앞에서 넋을 잃은 채 서 있었습니다. 소연이 있을 때는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던 은자의 손은 이미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지요. 엄마, 내 말 안 들려? 배고파 죽겠어. 밥은 언제 줄 거야? 이 집 꼴이 이게 뭐야. 먼지가 발에 밟히잖아. 언니 있을 때는 이런 적 없었단 말이야. 유진의 짜증 섞인 외침에 은자가 초점 없는 눈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은자의 표정은 묘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유진아, 소연이 그년 어디 갔냐? 왜 며칠째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아까부터 무채 썰어 놓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인연이 어디 가서 안 나오는 거냐고. 강재 녀석 퇴근할 시간 다 됐는데 밥상도 안 차려놓고. 유진은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몸을 떨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언니 나간 지가 언제인데 자꾸 그래. 그리고 오빠는 이제 여기 안 오잖아.
정신 좀 차려봐, 제발. 아니야. 방금 저기서 배추 씻는 소리가 들렸는데 물소리가 아주 시끄럽게 들렸단 말이야. 전현이 분명히 마당에 숨어서 나를 골탕 먹이고 있는 게 분명해. 내가 나가서 머리끄덩이를 잡아채야겠다. 은자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그녀가 마주한 것은 차가운 겨울바람과 텅 빈 마당뿐이었지요. 소연의 부지런한 손길이 닿지 않는 마당에는 낙엽과 쓰레기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은자는 멍하니 마당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소연이 떠난 후 은자와 유진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누려온 안락한 삶이 실은 소연의 뼈와 살을 깎아 만든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밥 한 끼, 빨래 한 번, 청소 한 조각조차 제 손으로 해본 적 없는 그들에게 소연의 부재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삶의 붕괴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 들어와. 추워 죽겠는데 왜 거기 서 있어? 정말 요즘 왜 이래? 자꾸 헛소리하고 이상한 행동하니까 내가 무섭잖아. 유진이 은자의 소매를 잡아 끌었지만 은자는 무언가에 홀린 듯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가스레인지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는 빈 냄비를 올린 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아, 배추 300포기 다 했니? 내가 온천 다녀올 테니 밤새 다 절여놔라. 너 요리 명인이라며? 그 정도는 일도 아니지? 깔깔깔. 은자의 웃음소리는 기괴하게 갈라져 공허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망증이나 화병이 아니었습니다. 소연을 괴롭히던 그 지옥 같은 기억들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은자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한 서글픈 전조였습니다. 본가에는 이제 소연의 따뜻한 국 냄새 대신 치우지 못한 음식 쓰레기의 악취와 서로를 향한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은자는 자꾸만 과거의 환상 속으로 도망치려 했고 유진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도망치고 싶은 충동과 현실의 가난 사이에서 몸부림쳤습니다. 반면 소연은 연구실의 넓은 창가에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는 남편과 든든한 동료 성민혁이 있었습니다. 소연은 다시 펜을 들어 내년 봄에 출시할 나물을 곁들인 보리 김치 레시피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이제 그녀에게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더 깊고 풍부한 맛을 내기 위한 발효의 시간이었음을 소연은 이제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가에서 시작된 그 불길한 진동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소연의 평화로운 일상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본가의 대문은 이제 예전의 위세를 잃고 흉물스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소연이 매일 아침 쓸고 닦던 마당에는 검은 비닐봉지와 낙엽이 뒤섞여 굴러다녔고 집안에서는 환기되지 않은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지요. 강제가 본가로 향하는 모든 금전적 지원을 단호히 끊어버린 지 어느덧 반년. 화려한 겉껍데기로 유지되던 그들의 삶은 알맹이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것은 신우이 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명품 가방을 들고 브런치 모임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고 매달 날아오는 카드 고지서와 연체 이자 독촉장은 유진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엄마, 밥 좀 줘. 배고파 죽겠어. 왜 맨날 생라면만 먹어야 하는데? 나 진짜 이러다 영양실조 걸리겠어. 유진이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은자의 기괴한 중얼거림 뿐이었습니다. 은자는 가스레인지 불도 켜지 않은 채 빈 냄비를 주걱으로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쇠 긁는 소리가 거실 가득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지요. 유진아, 시끄럽다. 소연이가 아까부터 저기 서서 나를 노려보고 있잖니. 전현이 내가 밥 먹는 꼴을 보기 싫어서 쌀독에 독을 탔어. 내가 다 안다. 은자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거실 구석의 빈 공간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치매는 생각보다 빠르게 은자의 정신을 파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시로 소연의 환상을 보았고 그때마다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소연이 있을 때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던 유진에게 이제 은자는 치워야 할 오물이며 견디기 힘든 짐일 뿐이었지요.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소연 언니가 여기 어딨어. 오빠한테 전화 한 번만 더 해보자. 엄마가 죽는 소리 하면 오빠도 한 번은 오겠지. 응? 제발. 유진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강제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수백 번을 시도해도 돌아오는 건 연결할 수 없다는 기계적인 안내 음성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유진은 결국 강제의 친구인 민혁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녀에게 민혁은 마지막 남은 동아줄과 같았지요. 민혁은 강제와 소연의 사업이 커지면서 보안과 실무를 총괄하는 핵심 인물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그는 유진의 끈질긴 연락을 받고 나서야 강제 몰래 본가 근처의 찻집에서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유진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염색하지 못해 검게 자라나온 머리칼과 지저분한 옷차림은 한때의 공주님 같던 모습이 아니었지요. 민혁 오빠, 제발 오빠가 우리 오빠 좀 설득해줘. 우리 엄마 진짜 미쳐가고 있어. 어제는 화장실도 못 찾아서 거실에 실례를 했다니까? 나 진짜 죽고 싶어. 오빠가 소연 언니한테 말 좀 잘해줘. 언니는 마음 약하잖아. 민혁은 차가운 눈으로 유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유진아,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소연 씨가 그 집에서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니? 소연 씨가 쓰러졌을 때 너희가 한 행동들 강제가 다 알고 있어. 지금 내가 겪는 고통? 그건 소연 씨가 겪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오빠, 그래도 가족이잖아. 어떻게 피부치를 이렇게 버려? 언니가 오빠 마음을 돌려놓은 거지. 그 김치 좀 팔아서 돈 많이 벌었다며. 그 돈 조금만 나눠주면 어디 가뒀나? 유진의 뻔뻔한 태도에 민혁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유진 앞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거 봐라. 소연 씨가 너희 이름으로 된 빚들을 몰래 갚아준 내역이다. 강제 몰래 너희 길바닥에 나앉지 말라고 사비 털어서 정리해 준 거라고. 그런데도 너는 아직도 언니 탓을 하니? 너희는 정말 구제불능이다. 유진은 서류를 낚아채듯 확인했습니다. 소연이 자신들의 빚을 정리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눈빛이 탐욕스럽게 변했습니다. 어머, 돈이 진짜 많나 보네. 그럼 조금만 더 주지 그래. 이왕 도와줄 거면 엄마 병원비랑 내 생활비도 좀 줘야지. 오빠 언니한테 당장 전화해. 나 지금 당장 언니 만나야겠어. 민혁은 더 이상 대화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착각하지 마, 유진아. 소연 씨가 빚을 갚아준 건 너희가 예뻐서가 아니야. 강제가 부모 버린 자식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남편 앞길 막지 않으려고 한 마지막 잡이었어. 이제 그 잡이도 끝났다. 소연 씨가 방금 나한테 말했거든. 이제 더 이상 너희 소식 전하지 말라고. 민혁이 카페를 떠나자 유진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어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유진을 맞이한 건 마당에 나와 앉아 배추도 없는 허공을 향해 소금을 뿌리고 있는 은자였습니다.
은자는 텅 빈 손을 휘저으며 중얼거렸지요. 소연아, 소금 더 가져와라. 싱거우면 배추 다 무른다. 내 아버지가 김치 맛없으면 역정 내신다. 빨리빨리 움직여 이년아. 은자의 정신은 이제 완전히 300포기 김장을 하던 그 지옥 같은 과거에 갇혀버렸습니다. 소연을 부려먹던 가장 잔인했던 순간이 이제는 은자 자신을 괴롭히는 감옥이 된 것이지요.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돈은 바닥났고 어머니는 미쳐가고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오빠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유진은 어두운 거실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하지만 그녀는 끝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소연에 대한 증오와 질투심만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지요. 그 무렵 소연은 연구실에서 강재와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혁으로부터 본가의 처참한 상황을 전해 들었지만 소연의 표정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강재 씨, 민혁 씨가 다녀갔다면서요. 본가 많이 안 좋대요? 강재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야.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당신은 이제 뒤돌아보지 마. 당신이 준 마지막 자비도 그들은 고마워할 줄 몰라. 이제 정말 우리 인생만 생각하자. 소연은 남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10년간 그녀를 옥죄던 그 어두운 그림자가 이제야 완전히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300포기의 배추 더미 아래 깔려 죽어가던 며느리 소연은 이제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당당한 여성만이 그곳에 있었지요. 하지만 본가의 지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은자의 환청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유진의 사채 빚은 집 담보대출까지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과응보의 수레바퀴는 그들이 멈추고 싶어도 멈춰지지 않는 거대한 무게로 그들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본가에 들이온 인과응보의 그림자는 유진의 삶을 처참하게 짓밟고 있었습니다. 강제의 지원이 끊긴 후 유진은 당장의 품위 유지를 위해 손대지 말아야 할 사채에까지 손을 뻗었지요. 집 담보대출은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고 대문 앞에는 험상궂은 사내들이 진을 치고 앉아 가래침을 뱉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린 어머니 은자는 거실벽에 손톱이 빠지도록 소연아, 소연아를 적어대며 울부짖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느낀 유진은 마지막 도끼를 품고 소연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평화롭고 정갈한 소연의 숨쉬는 주방 본사 로비에 오물이 묻은 코트를 걸치고 눈이 뒤집힌 유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제지하는 보안 요원들을 손톱으로 핥히고 구두굽으로 정강이를 까며 로비 한복판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재 오빠 나와. 한소연 나오라고 해. 지들은 여기서 돈 잔치 벌이면서 제 시어머니는 굶어 죽게 내버려두는 천하의 불효자들. 당장 안 나오면 나 여기서 혀 깨물고 죽어버릴 거야. 온 세상이 다 알게 할 거라고. 로비에 있던 협력사 관계자들과 직원들이 경악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련된 대리석 바닥 위에서 뒹구는 유진의 모습은 마치 오물 속에 빠진 쥐처럼 처절하고도 추악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 내려온 것은 민혁이었습니다. 민혁은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보며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너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 난동이야?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내 발로 나가. 민혁 오빠, 오빠도 한패지? 저 여자가 돈 좀 쥐어주니까 아주 충견 노릇을 하는구나. 오빠 불러와. 내 명의로 된 사채 빚 다 갚아주기 전엔
나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여. 아니면 여기서 확 죽어버릴 테니까.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강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억눌린 분노로 인해 푸르스름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강재는 주저앉은 유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키며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당장 나가. 내 손에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야. 오빠, 오빠가 사람이야? 엄마가 지금 똥오줌도 못 가리고 벽지에다 소연 언니 이름만 쓰고 있다고. 근데 오빠는 여기서 저 잘난 마누라랑 호의호식해? 돈 내놔. 엄마 병원비랑 내 빚갚을 돈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 나 여기서 안 나가. 강재는 유진의 뺨을 때리고 싶을 만큼 치미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가족? 내가 감히 그 입으로 가족을 입에 담아? 소연이가 300포기 배추 더미에서 피눈물 흘리며 쓰러졌을 때 너희는 뭘 했지? 내 아내가 죽어갈 때 너희는 온천에서 웃고 떠들었어.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니까 엄마를 팔아? 너는 짐승보다 못한 년이야. 보안팀, 당장 이 여자 끌어내고 다신 근처에도 못 오게 해. 강재의 냉정한 명령에 보안 요원들이 유진을 끌어내려 하자 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소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소연의 눈은 슬픔인지 허탈함인지 알 수 없는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녀의 등장에 로비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잠깐만요. 놓아주세요. 여보, 나오지 말라니까. 내가 정리한다고 했잖아. 당신 저런 인간 상대할 가치도 없어. 강재가 소연을 가로막았지만 소연은 차분하게 유진 앞에 섰습니다. 유진은 소연을 보자마자 도끼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이면에는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야 한다는 비굴한 욕망이 깔려 있었습니다. 언니 좋지? 나 이렇게 망가진 거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해. 언니가 오빠 세뇌해서 우리 집안 풍비박산 낸 거잖아. 언니가 책임져. 돈 내놓으라고. 언니 김치 팔아서 번 돈, 그게 다 우리 집에서 배운 손맛 아니야? 그럼 그 돈도 우리 거야. 소연은 유진의 악다구니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진의 퀭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묘한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유진아, 돈 말고 어머니는 정말 어떻게 지내시니? 정말 내 이름을 부르시니? 유진은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비굴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을 바꿨습니다. 무릎을 꿇고 소연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녀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언니, 새언니,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엄마가 요 며칠 정신이 잠깐 돌아올 때마다 언니가 담근 김치만 찾아. 언니가 담근 그 시원한 동치미 한 사발만 마시면 가슴속 불이 다 꺼질 것 같다고. 제발 소연이 좀 데려와 달라고 울면서 빌어. 언니, 엄마가 제정신일 때 마지막으로 찾는 게 언니 김치야. 언니는 마음 넓잖아. 한 번만 우리 집에 가주면 안 돼? 김치 딱 한 조각만 먹여드려봐. 응? 그럼 엄마 병이 나을지도 모르잖아. 유진의 말에 로비에는 무거운 정막이 흘렀습니다. 강재는 유진의 말이 돈을 뜯어내기 위한 뻔한 연극이라 확신하며 소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저 말 믿지 마. 유진이가 하는 말 중에 진실이 어디 있어. 그냥 돈 핑계 대는 거야. 저 집 대문 넘는 순간 당신 또 상처받아. 절대 가면 안 돼. 민혁 역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거들었습니다. 민혁은 유진이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이 방문의 목적이 순수하지 않음을 직감하고 있었지요. 재수 씨, 유진이 말은 앞뒤가 안 맞아요.
아까는 언니 때문에 망했다고 소리 지르더니 이제 와서 김치를 찾는다니요. 그냥 무시하세요. 보안팀 뭐합니까? 당장 내보내세요. 하지만 소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뇌리에는 차가운 봄과 마당에서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을 받으며 배추를 절이던 자신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쳤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독서를 퍼붓다가도 소연이 담근 김치를 맛볼 때면 잠시 말을 멈추곤 했었지요. 너는 김치 하나는 기막히게 담근다는 그 한마디. 비록 그 칭찬 뒤에는 더 가혹한 노동이 뒤따랐지만 그 맛에 대한 인정만큼은 은자에게도 진심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소연은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마침표를 찍고 싶었습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하여 자신의 손으로 그 매듭을 끊어내고 싶었지요. 그것은 복수도 용서도 아닌 자신만의 마지막 의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강재 씨, 나 갈게요. 어머니 뵈러 갈 거예요. 여보, 대체 왜 그래? 그 집이 당신한테 어떤 곳인데? 당신 거기서 쓰러졌을 때 아무도 안 도와줬던 거 잊었어?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정말 제 김치를 찾으신다면 그건 제가 드려야 할 마지막 예의 같아요. 그리고 확인하고 싶어요. 내 김치가 정말 그분을 치유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분이 지은 죄를 일깨우는 독이 될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이 지옥 같은 기억을 내 식대로 끝내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정말로 자유로워질 것 같아. 소연의 확고하고 단단한 의지에 강재는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혁은 소연의 결심 속에서 한 사람의 명인이 지닌 거대한 그릇을 보았습니다. 그는 강재의 어깨를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재야, 재수 씨 뜻이 저러신데 우리가 같이 가주자.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바로 조치할게. 유진이 너 만약 이것도 거짓말이면 그땐 정말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소연은 곧장 연구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잘 익어가던 장독을 열었습니다. 톡 쏘는 청량함과 깊은 감칠맛이 어우러진 동치미, 그리고 정갈하게 담긴 포기김치를 꺼냈습니다. 김치를 통에 담는 소연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경건했습니다. 10년간 맺혔던 한을 김치 국물에 녹여 흘려보내듯 그녀는 묵묵히 찬통을 챙겼습니다. 잠시 후 강재와 소연, 민혁, 그리고 유진은 본가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옆자리에서 연신 눈치를 보며 손가락을 만지작거렸고 강재는 창밖만 바라보며 이를 악물고 있었지요. 뭔가 대문에 들어서는 순간 소연은 심장이 조여오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비질을 하던 마당은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었고 자신이 애지중지 가꾸던 작은 화단은 말라 죽은 식물들 뿐이었지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환기되지 않은 퀴퀴한 냄새와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강재는 코를 찌르는 냄새에 미간을 찌푸리며 안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한때 집안의 절대 권력자였던 은자가 헝클어진 머리로 구석에 쪼그려 앉아 허공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계속 적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배추 다 씻었니? 소금 좀 더 가져와라. 강재 온다. 빨리빨리 움직여. 이년아, 왜 대답이 없어? 은자는 과거의 지독한 기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소연을 부려먹던 가장 잔인했던 순간이 이제는 은자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된 것이지요. 소연은 천천히 은자 앞에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은자의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서서히 소연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소연이에요. 어머니가 찾으시던 김치 가져왔어요. 소연의 목소리에 은자의 눈동자가 작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찬통을 열어 시원한 동치미 국물을 수저로 떠서 은자의 입가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댔습니다. 유진은 옆에서 침을 꿀꺽 삼키며 소연의 가방을 훑어보았고 강재와 민혁은 숨을 죽인 채 이 기이한 재회를 지켜보았습니다. 은자의 마른 입술에 차가운 김치 국물이 닿는 순간 그녀의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은자의 메마른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10년간의 악행을 씻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이 비극적인 서사가 맞이할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소연은 그 눈물을 보며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움의 조각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연이 건넨 동치미 국물을 머금은 은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톡 쏘는 청량함과 깊은 감칠맛이 혀끝을 타고 흐르자 안개처럼 뿌옇던 은자의 눈동자에 기적 같은 생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단순한 미각의 자극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세월 동안 소연이 피눈물을 흘리며 완성해온 그 정직한 맛이 은자의 망가진 정신을 일깨우는 강력한 각성제가 된 것입니다. 은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눈앞에 앉은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환상 속에서 부려먹던 종년이 아니라 단아하고 단단한 기품을 내뿜는 한 사람의 여성 자신의 며느리 소연을 비로소 똑똑히 마주하게 된 것이지요. 은자의 메마른 손이 파르르 떨리며 소연의 소매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소연아, 소연이 너 맞니? 은자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그 속엔 이전의 서슬 퍼런 도끼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소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은자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에 위세를 부리던 시어머니의 손이 아니라 죄책감과 세월의 풍파에 깎여나간 가련한 노인의 손이었습니다. 그래, 이 맛이다. 내가 그 모진 구박을 다 견디며 담가내던 그 맛이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다 보이는구나. 이 차가운 동치미 국물이 내 시커먼 속을 다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아. 은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소연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은자는 마치 마지막 유언이라도 남기려는 듯 소연의 손을 꽉 쥐며 처절한 참회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소연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사람으로 안 보고 우리 집안 일하는 기계로만 알았어. 300포기 김장을 시키면서 내가 쓰러질 때까지 비웃던 내 모습이 지금 내 눈앞에 선명해서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저승 가서 내 시아버지 얼굴을 어찌 보겠니? 내가 천벌을 받아서 이렇게 미쳐버린 거야. 다 내 업보다. 은자는 곁에 서 있던 강재를 향해서도 손을 뻗었습니다. 강재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제정신과 눈물 어린 사죄에 당혹스러우면서도 평생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재야, 내 마누라 고생시킨 이 애미를 용서하지 마라. 하지만 소연아,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다.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이런 맛을 길러내다니. 내가 너를 명인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지옥을 뚫고 명인이 된 거였어. 이 못난 시어머니를 마지막에 먹여 살리는 것도 결국 내 김치구나. 은자의 통곡 소리가 적막한 안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문 밖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신우이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로지 사채 빚을 갚아달라며 소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을 생각뿐이었지만 어머니의 처절한 참회와 그 모든 것을 고요하게 받아내고 있는 소연의 압도적인 그릇을 보며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밑바닥에 처박혀 있었는지 비로소 직면하게 된 것이지요. 유진은 소연의 성공이 운이 좋아서라고
오빠를 잘 만나서라고 치부하며 질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달랐습니다. 소연은 자신들을 파괴하려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지은 지옥에서 건져 올려주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전의를 상실한 채 바닥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언니, 아니 새언니. 유진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소연의 발치로 기어왔습니다. 나 정말 나쁜 년이었어. 언니가 회사 차리고 잘 나갈 때 속으로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 엄마 저렇게 된 거 오빠 탓으로 돌리면서 언니 돈 뜯어낼 생각만 했어. 근데 언니가 가져온 이 김치 보니까, 그리고 엄마가 저렇게 우는 거 보니까 내가 정말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다는 걸 알겠어. 새언니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나 한 번만 사람으로 봐주면 안 돼? 유진은 소연의 발등을 적실 정도로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던 그녀의 눈은 이제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연은 유진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용서라기보다는 10년간 이어져 온 이 지독한 인연의 사슬을 이제는 정말 놓아주겠다는 마침표와 같았습니다. 강재와 민혁은 이 광경을 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특히 민혁은 소연이 일궈낸 이 정신적 승리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민혁은 강재의 어깨를 짚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강재야, 재수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다. 복수는 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압도적인 품격으로 하는 거였어. 이제 너도 마음의 짐 좀 내려놔라. 몇 시간 뒤 본가의 거실에 소연과 강재, 유진 그리고 민혁이 마주 앉았습니다. 은자는 다시 기력이 다해 잠이 들었고 이제 남겨진 이들의 실질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재는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뗐습니다. 유진아, 내 사채 빚은 내가 이번 한 번만 해결해 주마. 하지만 이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생한 소연이의 뜻이다. 그리고 이 집은 처분할 거야. 더 이상 이 불행한 기억이 남은 공간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 유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집을 파내 만의 소리를 질렀겠지만 지금의 그녀에겐 그럴 자격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요. 이때 소연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강재 씨, 집 처분한 비용과 제 개인 사비를 합쳐서 어머니를 최고급 요양원으로 모셔요. 유진이가 혼자 어머니를 돌보는 건 무리예요. 대신 유진이 너는 이제부터 내 힘으로 살아. 내가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은 마련해 줄게. 하지만 그 이상은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언니, 고마워. 나 진짜 식당 설거지라도 해서 내 입가칠은 내가 할게. 언니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게. 민혁은 소연의 결정을 문서로 정리하며 합의의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재수 씨 뜻대로 요양원 비용은 법인에서 일부 지원하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진 씨, 너는 정기적으로 어머니 면회 가면서 내 생활 보고해. 만약 다시 예전처럼 살면 그때는 정말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민혁의 매서운 경고에 유진은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소연은 덧붙여 강재에게 말했습니다. 강재 씨, 그리고 저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머니가 제 김치를 드시고 잠시라도 정신을 차리셨잖아요. 그게 제 마음엔 큰 위안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름에 한 번씩은 어머니 드실 반찬이랑 김치를 직접 챙겨서 요양원에 갈게요. 어머니가 제 김치 맛을 기억하시는 동안은 제 손맛으로 보답하고 싶어요. 강재는 아내의 깊은 속내에 감동하여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년간 자신을 괴롭힌 시어머니에게 정기적으로 반찬을 해 나르겠다는 결심은 웬만한 그릇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은 끝까지 나를 부끄럽게 만드네. 며칠 뒤 은자가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기는 날이었습니다. 소연은 약속대로 정성스럽게 담근 포기김치와 물김치, 그리고 은자가 평소 좋아하던 밑반찬들을 정갈한 찬압에 담아들고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요양원의 창가에 앉아있던 은자는 소연을 발견하자마자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연이 왔구나. 우리 명인 며느리 왔어. 은자의 기억은 다시 흐려져 소연을 완벽히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소연이 가져온 김치통을 열 때만큼은 그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소연은 은자의 입에 김치 조각을 넣어주며 다정하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입맛에 맞으세요? 간은 괜찮으시고요? 오냐, 오냐. 맛있다. 내 김치는 참 속이 편해. 내가 이걸 왜 진작 몰랐을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진은 조용히 다가와 소연의 짐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유진은 근처 작은 식당에서 보조일을 시작했다며 처음으로 제 힘으로 번 돈으로 산 내복 한 벌을 소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언니, 이건 언니 거야. 비싼 건 아니지만 내가 처음으로 내 돈 벌어서 산 거야. 받아줘. 소연은 유진의 거친 손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본가를 지배하던 서슬 퍼런 증오와 무시의 공기는 이제 따스한 참회와 화해의 공기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요양원 건물을 나오며 파란 하늘을 향해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아픔의 무게가 이제는 가벼운 봄바람이 되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옥에서 건져 올려 빛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소연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강재는 운전대를 잡고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 인생의 한 장이 멋지게 마무리된 것 같아.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은 영원히 지옥이었을 거야. 정말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강재 씨. 우리 모두가 조금씩 양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의 차는 노을이 지는 길을 따라 평화롭게 달려나갔습니다. 소연의 가슴 속에는 이제 과거의 상처가 아닌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깊고 풍부한 김치 향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물 어린 사과와 시누이의 진심 어린 참회, 그리고 이를 품어 안은 소연의 넓은 가슴. 이 조용한 합의는 소연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깊은 맛을 내는 진정한 발효의 과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제법 포근해진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소연의 연구실 앞 장독대 위에는 이제 차가운 살얼음 대신 정갈한 햇볕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지난 시간 그 지독했던 300포기 김장의 악몽은 이제 소연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맛을 내는 발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명인이라는 칭호를 얻은 뒤에도 소연은 변함없이 이른 새벽 배추의 숨이 죽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 정직한 시간은 놀라운 기적을 몰고 왔습니다. 소연의 김치가 미국 뉴욕의 유명 호텔과 프랑스 파리의 유서 깊은 한식 레스토랑의 메인 식자재로 납품되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여보, 파리 지사에서 방금 연락 왔어. 현지 미식가들이 우리 동치미 국물을 신비로운 숲에 이슬 같다고 극찬했다네. 이거 대박 아니야? 강재가 태블릿 PC를 들고 연구실 안으로 들어오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은 갓 버무린 겉절이를 접시에 담아내며 부드럽게 웃음을 지었지요. 맛을 알아봐 주니 고마운 일이지요.
하지만 강재 씨, 우리가 보내는 건 김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분들도 그 진심을 맛보는 것일 테니까요. 당연하지. 당신이 배추 한 포기마다 쏟은 정성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제 정말 한소연이라는 이름이 세계로 뻗어나가는구나. 당신 진짜 대단해. 내가 다 자랑스럽다니까. 강재는 아내의 거칠어진 손마디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어요. 명인이 되었어도 소연의 손등에는 여전히 소금기에 절고 칼날에 스친 흉터들이 훈장처럼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소연은 그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손으로 빚어낸 생명력이 전 세계인의 식탁에 오른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본가 식구들의 풍경도 몰라보게 달라졌지요. 가장 큰 변화는 신우이 유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비굴한 눈물을 흘리던 유진은 소연의 도움으로 빚을 청산한 뒤 처음으로 제발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현재 서울 근교의 큰 한정식 집에서 홀 매니저로 근무하며 성실한 땀의 가치를 알아가는 중이었어요. 유진은 화려한 명품 가방 대신 정갈한 유니폼을 입고 거칠어진 자신의 손바닥을 보며 비로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소연을 찾아와 자신이 직접 번 돈으로 산 작은 스카프를 건네며 참회의 눈물을 보였지요. 새언니, 나 이제야 알 것 같아. 언니가 그 큰 집에서 혼자 감당했던 그 무게가 얼마나 외롭고 무거웠을지.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 이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언니 이름에 먹칠 안 하는 사람 될게. 지켜봐줘. 유진의 사과는 짧았지만 그 눈물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저 조용히 유진의 손을 맞잡아 주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원망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연민과 이해가 돋아났습니다. 은자가 머무는 요양원의 풍경도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치매의 안개 속에서 헤매던 은자는 이제 소연이 2주에 한 번씩 들고 오는 반찬 냄새를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소연은 은자의 곁에 앉아 손수 김치를 찢어 입에 넣어주며 지난 세월의 응어리를 씻어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김치는 작년보다 고춧가루가 좀 더 매콤하게 잘 나왔어요. 한 입 드셔보세요. 은자는 오물오물 김치를 씹으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오냐, 소연아. 역시 내 손맛이 세상에서 제일이구나. 내가 너를 참 많이도 불렀지. 미안하다, 내 며느리. 내가 죄가 많아. 은자의 기억은 가끔 멈추기도 하지만 소연을 향한 미안함과 고마움만큼은 앙금처럼 마음 밑바닥에 남아 소연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소연과 강재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길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천국제공항 로비에서 민혁을 만났습니다. 민혁은 든든한 친구로서 두 사람의 출국 수속을 돕고 있었지요.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소연 씨, 파리 박람회장 메인 부스에 소연 씨 이름이 아주 크게 걸려 있더군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당신의 김치를 기다리고 있어요. 민혁이 항공권을 건네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재는 민혁의 어깨를 툭 치며 고마움을 전했지요. 민혁아, 나 없는 동안 회사 잘 좀 부탁한다. 이번엔 내가 소연이 수행비서 제대로 하고 올게. 우리 와이프가 워낙 귀하신 몸이라서 말이야. 걱정 말고 다녀와라. 소연 씨, 강재가 거기 가서도 정신 못 차리고 사고 치면 바로 연락하세요. 제가 파리로 날아갈 테니까요. 민혁의 유쾌한 배웅을 뒤로하고 소연과 강재는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시간 소연에게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배신의 장소였지요. 300포기 김장을 마친 뒤
실신한 자신을 차가운 바닥에 방치한 채 시어머니와 유진이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던 그 비정한 활주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소연은 그때 마당에 쓰러져 하늘을 가르는 비행기 소리를 들으며 절망의 끝을 보았어요. 하지만 지금 소연은 그 절망의 장소를 찬란한 비상의 장소로 바꾸기 위해 당당히 이곳에 섰습니다. 강재는 소연의 떨리는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때 당신을 지키지 못했던 건 내 평생의 한이었어. 하지만 오늘 이렇게 당신이랑 같이 저 활주로 마주하니까 비로소 내 마음의 빛도 씻겨 나가는 것 같다. 당신은 이제 버려진 며느리가 아니야. 전 세계가 기다리는 명인 한소연이지.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게이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여행객 사이에서도 정갈한 한복을 입은 소연의 자태는 유독 눈부셨지요. 보안 검색대를 지나 면세 구역의 창밖으로 드넓은 활주로가 시원하게 펼쳐졌습니다. 소연은 활주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비행기들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시간 자신을 가두었던 그 좁은 마당과 매서운 겨울바람은 이제 그녀를 더 먼 세계로 날려보낼 동력이 되었습니다. 고통은 정성스럽게 발효되어 깊은 맛이 되었고 슬픔은 오랜 시간 삭혀져 단단한 지혜가 되었습니다. 강재 씨, 저 활주로를 보세요. 예전에는 저 길이 나를 고립시키는 거대한 벽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보니 저 길은 세계 어디든 연결해주는 가장 자유로운 통로였네요. 소연의 고백에 강재는 아내의 손등에 가만히 입을 맞췄습니다. 맞아. 당신이 그 시련을 견뎌내고 당당히 일어섰기에 저 길이 이제 당신을 환영하는 레드카펫이 된 거야. 축하해, 소연아. 당신의 진정한 독립과 비행을 말이야. 두 사람은 드디어 비행기 기내로 들어섰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소연의 가슴 속에는 잔잔한 평화가 가득 차올랐지요. 비행기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며 기체가 활주로 위를 빠른 속도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이제 소연이 완전히 극복해낸 과거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억울했던 며느리 살이, 차가웠던 시어머니의 눈빛, 무관심했던 남편의 뒷모습, 그 모든 그림자는 기체가 지면을 박차고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찰나 발 아래의 작은 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비행기가 떴어. 정말로 날아오르고 있다, 강재 씨. 소연은 구름 위로 솟구쳐 오르는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찬란한 태양빛을 마주했습니다. 구름 아래로 펼쳐진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소연을 억압하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소연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의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실력으로 세상을 설득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당당히 걷는 것임을 말이지요. 강재는 소연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하고 담요를 포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여보, 이제 마음 편히 푹 자. 깨어날 때쯤이면 당신 김치가 기다리는 파리에 도착해 있을 거야. 거기서부터는 진짜 우리들만의 인생이 시작될 거니까. 소연은 남편의 품 안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시간의 그 차가운 겨울 마당의 향기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오직 따스한 남편의 체온과 미래에 대한 설렘만이 가득했습니다. 명인 한소연의 진정한 비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0년의 기억은 이제 명품 김치를 만드는 전설적인 비법이 되어 그녀의 가슴 속에 영광스러운 훈장처럼 남았습니다. 비행기는 노을빛을 머금으며 자유로운 궤적을 그려나갔습니다. 이것은 억압받던 한 여인의 완전한 해방이자 한국의 맛을 전 세계에 알리는 위대한 거장의 찬란한 비상이었습니다.
활주로 끝에서 하늘로 힘차게 솟구친 소연의 인생은 이제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아름다운 맛을 내며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난 사연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